자, 이제 투자론을 보겠습니다. 투자론이 이제 분량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난이도 좀 높은 편입니다. 투자론은 일단 이제 투자론 기초라는 파트가 있고요. 기초. 여기는 이제 뭐 지렛대 효과라든가 부동산 투자의 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이게 이런 거 좀 많이 맞췄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더 헷갈립니다.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하는 주제가 있고요.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영업수지 계산이 있고요. 요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낯선 것들일 텐데 여기서는 어디에다 부동산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그런 실무적인 것을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중에 실무할 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서 이걸 할 만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익이라는 것이 늘 안정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는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따져야 되는 것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지기에는 우리의 수학적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아무튼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000만 원이 더 좋겠어요? 1년 후에 1,000만 원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 1,000만 원이 더 좋겠죠. 근데 임대료 수입이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후년에도 1,000만 원. 자, 이거를 총 얼마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총 3,000만 원, 이게 쉽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올해 1,000만 원보다 내년 1,000만 원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판단할 때라면, 지금 판단한다면 1년 후에 1,000만 원은 지금으로 판단한다면 1,000만 원보다는 적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2년 후에 1,000만 원은 더 적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걸 일일이 따지기에는 우리의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쳐야 돼요. 시험은 쳐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실무에서는 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얼마씩 들어오는 돈이 뭐가 조금 더 낫겠구나 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전부 다 계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그 계산 문제를 버린다면 다행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론으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론으로는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는 계산을 좀 하시는 것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산에서 제일 많은 게 퍼센트 계산이에요. 퍼센트. 혹시라도 퍼센트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질문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퍼센트만 해도 할 수 있는 계산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여기 퍼센트가 제일 많아요. 자, 아무튼 자, 이 부동산 투자의 기초, 여기 이제 지렛대 효과가 이제 중요한데 투자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개념이 이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는 걸 어딘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갖고 있는 돈.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어딘가 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소득 활동을 통해서 모은 돈이 있다면 이걸 써버릴 수도 있지만, 현재 소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어딘가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 투입이라는 게 뭐겠어요?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거죠. 맞나요? 현재 소비와 뭐를 교환하는 거요? 미래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써버릴 수도 있는 돈을 쓰지 않고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요거는 확실하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써버릴 수도 있는, 확실하게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여기에 넣을 때는 요거는 뭐가 돼요? 불확실한 거죠. 이 불확실이 바로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 그래서 이런 경우를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불확실한 뭔가에 집어넣는 걸 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고 오면서 나 지금 투자하고 왔다, 이렇게 하나요? 예금을 하고 오면서 투자하고 왔다 이런 말 안 하죠. 그건 확실한 경우죠. 확실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투자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불확실한 곳에 돈을 투입하는 경우, 이걸 이제 투자 이렇게 하고요. 이게 부동산 분야에서의 투자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 주식, 또는 뭐 원자재 투자, 원자재, 또는 펀드 하면 펀드, 다 이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투자에 비해서. 자, 그런 이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거라면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보통 우리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이런 예금 상품, 이런 상품으로 갖고 있을 때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요, 은행에서 원래 2% 주기로 했는데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하죠. 이런 예금 상품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실질적으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플레라는 게 뭐예요? 인플레라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평균적으로요. 모든 물가가 아니고 어떤 물가는, 어떤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다가 1년 뒤에는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돈으로 갖고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요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요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는.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인플레 해지라 그래요. 해지. 이게 뭔 소린가 하죠.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써서 그래요. 이걸 해지가 뭔가 하면은 영어 단어인데, 해지. 이거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이거. 쐐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쐐기. 쐐기 아시죠, 쐐기. 뾰족하게 이렇게 그 쐐기, 이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쐐기 모양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쐐기가 뜻이 좀 변해서 쐐기를 박아서 나무 쐐기를 박아서 옛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들었죠. 목책이라고 하죠, 목책. 그래서 얘가 울타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는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인플레 해지 하면은 인플레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플레로부터 보호한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속하는 거죠. 그죠? 아주 큰 장점이 근데 그거는. 단점도 아주 큰 단점이긴 한데, 내가 돈으로 갖고 있을 때보다는 그런 실물 자산이라고 합니다.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실물 가격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인플레 해지 또는 구매력 보호란 말을 써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큰 단점이 뭐고요? 황금성이 낮다고요. 가장 큰 단점은 황금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은.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인플레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67쪽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지렛대 효과를 제일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인플레이션 헤지가 두 번째로 나오고 있죠.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지렛대 효과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지렛대 효과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번째 것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뭐도 있어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이런 말 있죠. 자, 요거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임대료 수입이 소득 이득이에요.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이라 그래. 시세 차익. 자, 요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여기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생각하세요. 수익성 부동산.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나중에 그 실무를 하실 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사장님 이 부동산 뭐 원룸은 또는 뭐 이 상가는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얼마의 매물로 나왔는데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이거 하면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 브리핑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평생 주택만 할 거면은 별 관계 없어요. 주택만 할 거면은 이거 별로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상가라든가 어떤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수익 주택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은 있을 수 있죠. 원룸 주택, 임대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브리핑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한다. 그럼 수익성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수익이라는 거예요? 임대료 수익 나오는 게 있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그거 2번, 3번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득도 얻을 수 있고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샀던 것에서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면은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했기 때문에 대체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편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지렛대 효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계산이 필요한 부분, 계산. 지렛대는 다들 아시죠? 지렛대는 뭐 무거운 거를 들 때 이용해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 수 있잖아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뭔 지뢰를 말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내 돈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땐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 황금성이 낮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를 한다. 이게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장단점이고 지렛대 효과는 이거는 다른 투자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 자,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부동산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자, 요거 펀드에 넣으면 10%는 벌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은행 직원이 펀드에 가입하라면서. 기가 솔깃하죠. 근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는 10%인데 한 뭐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몇 프로도 된 적이 있고 조금 더 나온 적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0%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혹하는 거죠, 지금.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평균 10%,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둘 것 같으면 10% 정도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예상대로 1년 뒤에 10%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아주 짭짤한 수익을 얻었죠. 근데 또 다시 더 넣으라는 거죠. 1년 더 연장.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침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요거 이자율이 5%예요. 어떤 생각 들까요? 요것도 같이 넣는 거죠. 같이. 함께 넣어서 총 얼마를 넣는 거예요? 2,000만 원을 넣는 거죠.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넣어서 얼마 벌었어요? 100만 원 벌었죠. 10%. 근데 두 번째는 얼마 넣었어요? 2,000만 원 넣어서 예상대로 10% 나온다면은 총 200만 원인데, 문제는 200만 원이 다 내 거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5%에 해당하는 50만 원은 뭐로 줘야 돼요? 이자로 줘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50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내 돈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 200 벌어온 거는 여전히 10% 벌었지만, 그 중에서 내 돈 1,000만 원이 번 100이 있을 테고, 남의 돈 1,000만 원이 번 1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을 벌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 돈 1,000만 원이 번 100은 당연히 in my pocket이지만, 남의 돈 1,000만 원이 번 100만 원 중에서는 이자 50만 원만 주고 원금 1,000만 원 돌려주고 나머지 50은 내가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챙기는 건 얼마예요? 150을 챙기는 거지, 총. 얼마 투자했는데? 1,000만 원 투자해. 원금 돌려주고도, 그 이자 빌린 돈 돌려주고도 나는 150 챙겼죠.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얼마 번 셈이에요? 150번 셈이죠. 요게 바로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대 효과라고요. 내 돈으로만 했으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잖아요. 내 돈으로 1,000만 원만 했으면은. 근데 남의 돈, 싼 이자예요, 비싼 이자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뭐보다 싼 이자라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는 수익률보다 싼 이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싼 이자로 빌려와서 높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럼 그 차액만큼을 내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효과다? 남의 돈을 사용했죠. 그래서 내 자본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짜리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총 얼마? 총 3,000이죠, 3,000. 총 3,000을 넣어서 예상대로 10%가 된다면 내 돈 1,000만 원이 번 100만 원과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이 번 100만 원과 두 번째 마이너스 통장이 번 100만 원, 각각은 10%의 수익이죠. 전체 자본으로 쳐도 전체 자본 3,000만 원이 300 벌었죠. 이걸 총 자본이라 그래요. 총 자본이 번 수익률은 여전히 10%, 3,000이 300 벌었으니까 이걸 총 자본 수익률이라 그래요. 총 자본 수익률은 여전히 10%지만, 자 이제 내 돈한테 떨어지는 거 계산해 볼게요. 내 돈 1,000만 원이 번 1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이 번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이자 주고 50만 원 내가 챙기고, 두 번째 마이너스 통장이 번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이자 주고 50만 원 내가 챙기고, 이제는 총 200을 챙겼죠. 그러면은 내 돈 1,000만 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이 말이죠. 원금 다 돌려줬으니까 내 돈 1,000만 원이 번 거는 이제 200만 원 번 거죠. 20% 됐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한 1억짜리 쓰면 되지 않을까요? 1억짜리 쓰면 1억짜리는 이제 1,000만 원 버는 거죠. 1,000만 원 버는 것에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내가 챙기는 거죠. 그럼 내 돈 1,000만 원이 번 100에다가 500만 원까지 얹어버리면은 총 600을 벌게 돼서 1,000만 원이 600번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1년 만에 60%죠.
끝내주죠. 자, 근데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예상대로 됐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문제는 수익률이 제로일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익률이 제로. 수익률이 제로면 내 돈으로만 했다면 이 말이에요. 내 돈으로만 했다면 1,000만 원 나가서 1,000만 원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똔똔으로 치면 돼. 근데 마이너스 통장 한 개 쓸게요. 그러면 총 얼마가 나가서 2,000만 원이 나가서 수익률이 제로면 2,000만 원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1,000만 원에 대한 50만 원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원금 1,000만 원에서 50을 떼줘야 돼. 그러면은 나는 마이너스 5%가 돼버립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 두 개를 하면요. 마이너스 10%가 되죠. 두 개 떼줘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1억짜리 하면은 500만 원 떼줘야 돼요. 50만 원씩 10개니까. 그러면은 내가 챙기는 거는 반토막 나는 1억 1,000만 원이 반토막 1년 만에. 됐나요? 자, 요게 우리는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 먼저 얘기한 거, 그거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정의 지렛대 효과. 근데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률을 내버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렛대 효과예요. 이거는 주식에서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요. 자, 그 지렛대 효과인데, 자, 이 정의 지렛대 효과의 키포인트, 정의냐 부냐, 이 키포인트는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싼 이자로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느냐, 요거죠. 키포인트는 이자율과 그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계산하는 그거는 나중에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높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내 돈에 대한 수익률.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자기 자본이라는 자리에 지분이 들어가도 돼요. 자, 여기가 조금 전에 5%인데 총 자본 수익률이 10%니까 남의 돈을 내 돈과 똑같이 1,000만 원 썼을 때는 얼마가 됐어요? 여기가 15% 됐죠? 남의 돈을 내 돈하고 똑같이 1,000만 원 썼을 때는 내 돈이 번 100만 원 말고 남의 돈이 번 100만 원 중에 50만 원 이자 주고 50만 원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150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50 버는 거니까 15%죠. 남의 돈을 2개 쓰면은, 내 돈에 2배 쓰면은, 마이너스 돈 1개 더 쓰면 여기가 20%가 되죠. 어떤 패턴이 보이죠? 어떤 패턴이에요? 요 거리만큼 한 칸 떨어질 때는 남의 돈을 내 돈하고 똑같이 썼을 때 얘기예요. 남의 돈을 2배를 쓰면은, 남의 돈을 3배를 쓰면 패턴이 보이나요? 봅니까? 남의 돈과 내 돈의 크기 사용하는 게 내 돈 1,000만 원, 남의 돈 1,000만 원 똑같을 때는 그때는 몇 프로 나왔어요? 남의 돈을 하나도 사용 안 하면, 남의 돈을 사용 안 하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밖에 못 벌어요. 1,000만 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남의 돈을 1배 사용하면 이렇게, 남의 돈을 2배 사용하면 이렇게, 남의 돈을 3배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은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자, 여기가 5%의 위치예요. 높이가. 여기가 10%의 높이예요. 요 길이를 생각하면 돼요. 요 길이. 남의 돈을 1배 사용하면은 요 높이는 15%, 요 높이는 20%, 요 높이는 25%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근데 꼬라박을 때도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꼬라박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해질의 효과는 뭐예요? 이쪽이죠, 이쪽. 부해질의 효과는 이거죠. 여기 보세요. 정해질의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부해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진다. 됐나요? 자, 근데 5%로 빌려왔는데 총 자본 수익률도 5%라면 5%로 빌려와가지고 수익도 5% 냈으면은 이자 주고 남고 뭐 자라고가 없죠. 그럴 때는 여기가 다 똑같겠죠. 이렇게. 이럴 때는 영의 질의 효과라 그래요. 영. 또는 중립적 질의 효과라 그래요. 영의 질의 효과는 이 말이에요.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맞나요? 그렇게 이제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근데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했지만 따라오셨잖아요. 그 계산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말로 쓰는 것도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다 계산하셨죠?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그 정도 계산이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 암산으로 다 했잖아요, 더군다나. 암산으로 다 했잖아요, 다들 지금. 그 정도면 훌륭하죠. 자, 아무튼, 자, 이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정의 지뢰도 있고 부의 지뢰도 있는데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지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지뢰를 얘기하는,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정의 지뢰도 있고 부의 지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라 그래요. 진폭. 왜냐하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 이게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 이렇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얘기해요? 장점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68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박스 중간쯤에 정의 지렛, 부의 지렛, 중립적 지렛 있죠? 정의 지렛대 효과는 뭐예요? 차입 이자율 해놓고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지만 요 표현들을 함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당이라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 많이 나오죠. 이 저당이라는 말보다 큰 말이 담보라는 말이죠. 담보. 담보에는 저당도 있고 유치도 있고 질권도 있고 이게 담보물권 하죠. 담보물권. 혹시 들어보셨나요? 담보물권에 뭐를 담보, 물건을 이제 하는데 담보가 뭐냐? 야, 너 담보가 뭐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담보, 나 부동산 있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이거는 이제 유치권은 이제 나중에 이거는 뭐 내 골동품 있는데 이렇게 질권, 금괴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야, 너 뭐 담보가 뭐 있는데 나 손가락 하나 걸게. 이렇게 이거 담보. 너무 험하게 가나요? 이렇게 담보라고 할 때 또 뭐예요? 내 동생 있잖아, 동생. 동생 보증 세울게. 그 담보에 담보 다 담보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뭘 믿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할 때 담보라는 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거 위주로 얘기한다고요. 왜? 부동산이니까. 요거는 동산에만 되는 거고 요거는 부동산에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때 주는 이자율 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자율, 그게 바로 저당 수익률. 됐나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나 이자율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키포인트가 바로 그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싼 이자로 빌려와서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커지는 거고, 예, 이자율로 빌려왔는데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낮아져 버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낮아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에서 그거는 낮은 환금성이 제일 큰 단점이죠. 오른쪽 페이지에. 그리고 뭐 나머지 단점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위험과 수익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단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자, 요거 잘 통과되셨나요? 이론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계산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에요. 위험과 수익.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해를 많이들 해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몇 달 지나면 또 계속 그렇게 오해를 할 거예요. 시험 치기 직전까지 오해를 할 거예요.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뭐 사고가 날 가능성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어떤 예상치라는 게 있어요. 그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요. 또 이렇게도 오해를 하기도 해요. 손실 볼 가능성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물론 손실 볼 가능성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자, 위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요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경우와 못 되는 경우를 이제 예상을 해 보니까 A란 놈은 잘 되면은 1억 9천이 되고요. 못 되면은 5천이 돼요. 자, 요 투자 금액은 1억이에요. 투자 금액은 1억이에요. B는 잘 되면은 1억 3천이고요. 못 되면은 1억 1천이에요. 요것도 투자 금액은 1억이에요. 잘 될 가능성과 못 될 가능성이 각각 확률이 50%예요. 자, 이렇게 여기 퍼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률이라는 겁니다. 확률. 자, 확률은 항상 다 더하면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확률은 다 더하면 항상 100%가 돼야 돼요. 전체의 경우 중에서 이 말이에요. 전체 100%의 경우 중에서 이러할 가능성이 50번, 100번 중에서 이러할 가능성 50번. 만약에 세수로 나눈다면은 호황, 보통, 불황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50%, 30%, 20%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50%의 숫자는 퍼센트를 떼고 나타내면 뭐가 돼요? 0.5가 되는 거죠. 여기도 0.5가 되는 거죠. 자, 반반의 의미는 뭐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앞면이 나오면은 1억 9천, 뒷면이 나온 5천이라면 이렇다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를 생각해야 합리적일까요? 1억 9천으로 잡고 계산할까요? 5천으로 잡고 계산할까요?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던진다면은 이거 한 번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이것도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한 번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잡는 게 좋겠어요? 1억 2천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듭니까? 이거 1억 9천이고 이거 5천이니까 두 개 더해서 이러는 게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래요. 또는 요 숫자를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숫자를 곱하면은 여기가 9,500이 나와요. 여기는 2,500이 나와요. 맞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지금 굉장히 눈치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금 따라오는가, 못 따라오고 있는가. 자,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확률이 나올 때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기 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반반일 때는 그냥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돼요. 반반일 때는.
또는 두 개 숫자의 한 가운데를 계산해도 돼요. 됐나요? 그러면 자, 이게 2,500, 9,500. 한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평균적으로는 1억 2천이 되겠죠. 다음에 자, 여기 1억 3천이고 여기가 1억 1천이에요. 이것도 확률은 반반이에요. 자, 이것도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1억 2천이죠. 이것도 한가운데 수 1억 2천이잖아요. 또는 곱하기 하면은 0.5 곱하면은 이게 반이니까 1억 3천의 반은 6,500이죠. 이런 거 계산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 계산은. 이거는 5,500. 6,500과 5,500 더하면 1억 2천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 수익률을 계산할 때요. 예상 수익률. 그럴 때는 얼마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온다.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A의 예상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 A의 예상 수익률은 20%로 잡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1억 2천이 나가서 1년 후에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맞나요? B의 수익률도 20%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A의 예상 수익률 20%. 다른 방법 없잖아요. 1억 9천이 되거나 5천 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B도 예상 수익률은 20%죠. 맞죠? 자, 이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상 수익률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수익,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 이거 보고 우리는 이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 수익률은 A나 B나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러면 A를 할래요? B를 할래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뭐는 똑같은 상황에서. 수익은 똑같은 상황에서 뭐를 선택할래요? 하면은 뭐 하시겠어요? A 하시겠어요? B 하시겠어요? B? B 계시나요? 다 B, A 안 계시나요? 누가 A라 그랬죠, 방금? 제가 잘못 들었어요? A 안 계세요?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집단이든지 정신세계가 남다른 분이 계세요. 이런 분. 근데 이분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분은 지금 뭘 보고 A 선택했을까요? 1억 9천 보고 선택한 거예요. 1억 9천 보고. 아니, 뭐 5천 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위험 추구형이라 그래요. 위험 추구형. 공격적인 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나중에 해요. 그 공격적이라는 말조차도 위험 회피형 중에 그렇게 분류를 해요.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자, 이게 이 중에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위험 회피형이거든요. 똑같은 수익이라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위험 회피형이에요. 근데 똑같은 수익인데 위험이 더 큰 걸 선택해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위험 회피형은 아니에요. 이걸 선택해야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 B를 선택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수적 투자자라 그래요. 근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수익을 좀 내면서 위험도 부담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든 공격적이든 보수적이든 모두 다 위험 회피형에서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만큼 위험 회피형은 우리는 별로 취급 안 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해서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선택하는 사람들,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위험 추구형이라고,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이라 그래요. 또는 위험 애호형이라 그래요. D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요.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기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이라 그래요.
근데 A와 B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예상 수익률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본다, 안 본다? 이래서 위험을 안 봐.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익만 보고 판단하니까 위험을 안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험 중립형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정신세계가 남달라요.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됐나요? 위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뭐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수익의 크기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요, 앞으로?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는 위험 회피형으로 하세요. 시험 칠 때까지는 위험 회피형을 우리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와 B 중에서 뭘 보고 위험 회피형이라고 판단했어요? 뭘 보고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거 5천 때문에? 여기도 좀 낮기는 낮잖아요. 그래도 얘는 저거보다는 원금보다는 나니까? 그러면 숫자 바꾸죠, 그러면. 그럼 이거 9천. 이거 1억 5천. 이래도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래도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게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A가. 덜 위험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덜 위험하잖아요. 그거는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1억 2천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얘 어디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7천. 여기 7천만큼 떨어졌죠. 요 놈은 3천. 3천이죠. 오. 평균에서부터 위험이 큰 놈은 위로든 아래로든 많이 떨어져 있죠. 얘는 위로든 아래로든 적게 떨어져 있죠. 그거 보고 우리는 위험을 판단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걸 지우고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자, 위험이다 라고 할 때는 손실 가능성만 얘기하는 걸까요? 위험이 크다가 손실 가능성만 있나요? 지금 분명히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정신세계가 남다르긴 해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뭘 보고 가니까? 수익이 큰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크다라는 게 손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쪽으로도 벗어난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상치는 똑같잖아요, 지금. 예상치는 둘 다 1억 2천이에요. 근데 위험이 큰 거는 아래든 위든 많이 벗어나는 거고, 위험이 작은 거는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걸 도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와 B 이렇게 할 때, 예상되는 평균은 똑같아도요, 예상된 이 가능성들이라는 것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A는 평균은 A나 B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큰 거고 위험이 큰 거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이 적은 거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평균 A라는 사람도 65점 나오고 이 사람도 65점 나와요.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 우리는 60점 넘으면 합격하잖아요. 이럴 때 누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A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더 위험하다고요. 근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부터 예상치에서부터 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위험이 큰 거예요. 좁게 분포되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이게 아래로든 위로든. 그러면 우리는 위험의 크기도 우리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숫자로. 수익의 크기는 요거 1억 2천 보고 20% 했죠. 그럼 우리는 위험은 뭘로 나타내느냐?
요 아래든 위든 얼마만큼 떨어졌어 이거? 7천. 이건 아래든 위로든 3천이자 이번에는 이거는 요 크기를 보고 우리는 뭐를 판단할 수 있다? 위험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나타내는 거지 앞으로. 그래서 위험은 요걸 뭐라고 하는 건 7천, 요 3천은 표준 편차라 그래요. 이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면은 뭐고? 분산 그래, 분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예전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뭘 뜻한다? 위험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하라고요. 편차 떨어져 있죠. 편차 떨어져 있는 거.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거는 뭘 뜻한다? 위험. 그다음에 수익을 계산할 때는 우리 어떻게 써요? 이거 평균 했어요. 평균. 또는 이제 가중 평균 그래요. 요거 가중 평균 또는 그냥 평균. 이 가중이란 말은 가중치를 더했다, 무게를 더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중 평균은 무게를 더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시소 아시죠? 시소 타보셨죠? 몸무게가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시소가 균형을 이루겠죠. 만약에 무게가 한쪽이 더 늘어나면은 이쪽으로 기울겠죠. 맞나요? 근데 요 세 개의 무게가 다 똑같은 거라면 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요걸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위치를 움직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다면 이 사람이 어디쯤 가면은 균형을 다시 이룰까요?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반? 오른쪽으로 반?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몇 개예요? 전체가 3개죠. 전체가 3개면은 이거를 3등분을 해야 돼요. 전체를 3등분. 3개 중에서 오른쪽에 2개죠. 뭐 오른쪽으로 2칸만큼이 바로 균형을 잡는 위치예요. 무게를 더한 평균 위치예요. 가중 평균. 됐나요? 자, 보세요. 60점짜리 과목이 한 과목이 있고요. 90점짜리 과목이 2과목이 있어요. 90점은 90점인데 2과목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의 평균은 몇 점일까요? 할 때는 총 몇 과목이에요? 총 3과목이죠. 3과목 중에 한 과목은 60점. 3과목 중에 2과목은 90점이죠. 무게가 무겁죠, 이쪽이. 90점이. 그러면은 그냥 60점, 90점 2과목만 놓고 하면 평균 75점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더 90점짜리가 2개니까 무게가 이쪽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80점이 나와야 돼요. 60에서 90까지를 70, 80, 90, 10, 10 이렇게 간격을 3칸 하면은 이 3칸 간격에서 이쪽으로 둘만큼 와야 되니까 이게가 80이 되겠죠. 그럼 요거 60점과 요거 180점, 240점 나누기 3 하면 뭐가 나와요? 80 나오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중평균의 의미예요. 이게 이렇게 한 것이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끌려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겠죠. 무게중심 잡으려면은. 근데 확률이 여기가 40%고 여기가 60%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끌려가야 돼요? 이 무거운 쪽으로 끌려가야 되겠죠. 무거운 쪽이 어느 쪽이에요? 5천 쪽이죠. 5천의 비중이 더 크다고. 5천의 비중이. 그러면은 1억 2천보다는 어느 쪽으로? 밑으로. 그것만 알아도 우리 시험에는 풀 수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비중만 알아도. 한가운데보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것만 알아도 벌써 답은 이런 경우에는 답은 1억 2천보다는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근데 지문에 1번 1억 5천 2번 1억 2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3번 9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억 2천과 1억 5천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중간보다는 밑으로 가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게 중심이 무거운 쪽으로 끌려간다고요. 숫자가. 됐죠? 이게 무슨 평균?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평균은 그냥 2개 더해서 나누는 또는 3개 더해서 나누는 합격자 발표할 때는 이런 경우 특히 2개 더해서 나눌 때는 산술 평균이 반반이잖아요. 그럴 때는 확률을 곱해서 더해도 되고 2로 나누어도 되고 한가운데 숫자를 해도 되고 반반일 때는 그래 반반일 때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결국 결론은 자 위험 수익에서 처음 들어와서 결론은 위험은 뭐고요? 위험은 뭘로 앞으로 측정을 할 거다?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할 것이다.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은 패스하면 돼요.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뭐는 해야 돼요? 수익은 해야 돼요. 수익은. 이건 계산 문제 나오면 해야 돼요. 이거는 가중 평균으로 하는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 그냥.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와요? 가중 평균. 요거는 제일 쉬운 계산 문제예요. 됐죠? 다음에 우리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떤 사람도 있고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자, 이 중에 어떤 사람을 전절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절한다. 됐죠? 동일한 위험일 때,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69쪽에 있는 위험의 개념. 자, 위험의 개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돼 있죠. 손실 볼 가능성 이렇게 안 하고 있죠. 벗어날 가능성, 이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위험해요. 자, 보세요. 우리 예금에 가입하죠. 몇 프로 드리겠습니다. 1.5% 드릴게요. 1년 뒤에 갔을 때 은행에서 1.5%보다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딱 1.5% 주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예상한 대로 주죠. 이런 거는 위험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위험이 없는 거죠. 예상한 대로 나오는 건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연평균 한 5%는 돼요 라고 했을 때 1년 뒤에 갔을 때 정말 5%가 돼 있나요? 5%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주식. 내가 주식 투자해서 평균 5%로 나오는데 지난 몇 년간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1년에 5%는 주가가 올랐어요. 자, 1년 뒤에 갔을 때 5% 나오나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펀드와 주식을 비교했을 때 누가 편차가 더 크겠어요? 주식이라고요. 그게 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입니다. 자, 다음 됐고 위험과 수익의 측정. 조금 전에 위험은 뭘로 측정하고 표준 편차나 분산, 수익은 평균. 다음에 사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 자, 이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릴게요.